중동 해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말 미국과 이란의 파키스탄 종전 회담이 노딜로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해상 봉쇄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좀 기대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첫 협상은 결렬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네네. 협상 이후에 이란 대통령은 결렬이 된 이유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미국의 패권적인 태도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했고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핵 포기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네. 사실 두 나라가 결렬 원인에 대해서도 정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먼저 부원장님 보실 때 이번 협상이 가장 어려웠던 결정적 이유랄까요? 그것부터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큰 것들은 양측 다 이 전쟁이 이 휴전이든 종전이든 일단 마무리가 되면 사실상 자기가 이겼다라는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그 거리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것들을 너무 완벽하게 이겼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리들 위주로 서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합치점을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두 가지를 이제 주로 추진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2015년에 맺어졌던 이 공동행동계획 당시보다도 더 한 걸음 나간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제한 조치 이것들을 요구를 했을 거고요. 거기 더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해제 이 문제들을 위주로 얘기를 했을 거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게 중심이 이동한 감은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이란이 주장한 핵 주권의 문제들, 우라늄 농축권 보장의 문제들하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통제력을 국제적으로 인정해달라. 요 두 개를 내세웠는데 둘 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합치가 되기가 어려우니까 타결도 어려웠던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미국하고 이란 양측이 모두 군사 작전을 이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공통점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군사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공통점만 있었지 그러면 어떤 제안들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할 거냐 그 베이스부터가 서로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자신들이 제안한 10개항을 미국이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미국은 그건 쓰레기통에 이미 들어갔고 미국 측이 제시한 안들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출발점부터가 달랐던 거죠. 이게 사실 트럼프가 처음부터 알면서도 협상 테이블을 깐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란이 막판에 좀 돌아선 건지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양측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협상해보자라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불편함은 둘 다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해보는데 과연 아마 협상을 통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급한지 여기에 대한 다시 말해서 양측 다 이제 군사작전을 계속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에 몰려 있는지 그걸 탐색해 보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할 만한 미국 국내적으로도 계속 이 작전 30일이 넘어가면서부터 국내적으로 비판이 굉장히 거세졌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석기 시대 발언이 나온 이후에는 전쟁 자체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강화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작전을 이어가기 위한 명분도 필요했던 거죠. 이란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협상 결렬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꺼낸 거는 공습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막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다를 택한 이유, 노림수가 뭐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원래 공언했던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군사작전에 대한 부담은 훨씬 적다라는 거죠. 봉쇄만 가지고는 직접적인 교전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발전소 폭격이나 담수화 시설 훼손 이상으로 이란의 목줄을 잴 수가 있다라는 계산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특히 이란 항구를 넘나드는 모든 선박들을 검색해서 봉쇄하겠다라는 얘기 자체는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 이후에도 이란 선박들은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갔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이란의 수출이나 수입 자체를 완전히 봉쇄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란은 작년도에 트럼프 행정부 제재가 시작된 이후의 경제적 난국, 그 다음에 실적으로 이 미 이란 전쟁이 시작된 한 달 여간의 이 파괴,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물자의 유입까지가 그 차단되는 삼중고를 겪게 될 것이고 이게 이란한테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 호르무즈의 봉쇄로 맞불을 놓으면 유가가 진정되지 않으리라는 사실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도 예상을 했을 겁니다. 네. 다만 이미 국제 유가가 상당 부분 올라가 있는 현실이고 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그 휴전 발표 나고서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그 항행 자유 문제를 보장을 안 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은 닫혀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봉쇄한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유가가 급상승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봤을 거예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게 일단은 이란이 통행료를 받으면서 선별을 허용해서 오히려 전쟁 자금을 벌어왔기 때문에 이걸 역봉쇄라는 거는 이란이 돈줄을 차단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이란 그동안은 이란이 자신의 결심에 따라서 물자를 임의로 유출을 통제할 수 있었잖아요.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주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역으로 미국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주고 있다는 걸 실력 행사로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어쨌든 뭐 이란 항구만 막고 나머지는 허용한다고 했던 이 그렇죠. 부분도 사실 전면 차단이 아니기 때문에 수위를 좀 낮춰서 이게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협상 재개의 여지를 좀 남긴 거다는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란 쪽을 더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협상 여지를 열어놓겠다라는 네. 얘기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한적인 군사작전도 가능하다라는 거는 다시 뭐 이란에 대한 그 주요 이 기반 시설에 대한 폭격을 재개하겠다라는 얘기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봉쇄 활동에 저항하거나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이란 측 자산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할 겁니다. 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오판할 경우에는 죽음의 소용돌이다 이렇게 하면서 네. 선박 조준 영상까지 공개를 했고 갈리바프도 싸움 걸면은 우리도 싸울 거라고 조항을 했습니다. 네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양측이 실제로 총격전을 벌일까, 교전을 벌일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뭔가 아픈 곳을 건드리면 발끈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 반응이라고 좀 봐야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수사적으로 당연히 봉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의미는 있는데요.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과정을 보면 정말 이란의 이제 해상력이 건재한 건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라는 것도 지나가는 거를 함부로 못 지나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그러면 정말로 이란의 통행료를 낸다든가 제대로 적대 의사가 없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아무런 위험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보장할 만한 능력은 있었는지 이거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이 통과 대수를 제한한다든지 항로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게 기뢰 같은 위험 요인으로부터 완벽하게 선박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란의 지금 상당 부분 약화된 해상 전력을 보면 특히 해협 바로 가까이 사는 거기 때문에 해안포도 안 닿아요. 그럼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뭐 무인 선박을 통한 공격 위험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걸 제외하면 해협을 봉쇄한다라고 해서 이란이 이걸 적극적으로 저지할 만한 능력은 없다라고 지금 미국 쪽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후티 반군도 이제 입장을 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하면 적극 개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홍해까지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후티가 실질적으로 그걸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미 이란 간에 이제 지금 1차적으로 충돌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후티 반군에 대한 기지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란 측 요구 조건에는 저항의 축에 대한 공격도 중단하라고 그건 이미 사실은 지금 무시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후티 반군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고 있는 휴전 약속의 파기에 대한 위험이 없이도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그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티가 실질적으로 해협을 틀어막게 될 경우는 상당한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될 거예요. 과연 그러면 그 행동을 할 거냐? 이거는 의문인 거죠. 그렇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역봉쇄 선언을 하면서도 참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의 행간을 읽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그렇죠. 같은데 동시에 휴전은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또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봉쇄를 선언하면서도 휴전 유지를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공습 재개한 것과 해상 봉쇄는 좀 분리하는 논리 네, 같은 별개의 것이다라고 지금 느낌인데 얘기를 하고 그 의미라고 있는 봐야 거죠.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대대적인 군사 행동을 재개할 의사는 지금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란 측 위반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이란도 애초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저항의 축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이거 휴전 협정이 깨진 걸로 간주하겠다라는 휴전 상태가 깨진 걸로 간주하겠다라는 위협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강도는 낮아졌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타격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양측 다 지금 서로가 그 대대적인 이 타격을 주고받는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그 얘기했잖아요. 이란이 협상장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동시에 또 그러면서 또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는 말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무게를 둔 발언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상관없다는 건지 물론 후자보단 전자 같긴 한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그런 화법이 있잖아요. 문은 열어도 돼 내가 급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다는 어떤 협상 화법으로도 읽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읽으셨어요? 둘 다 가능성을 남겨놓은 거죠. 둘 다. 협상을 통한 타결의 가능성도 남겨놓고요. 군사작전 재개의 가능성도 남겨놓는데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어법을 자세히 보자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 통행료에 대한 문제인데 처음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가장 호르무즈 해협을 많이 이용하는 국가들이 직접 해군력 보내가지고 그 안전 항행 확보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그 중간에 나오는 게 그럼 공동 통행료 받는 건 어떻게 했냐 그랬다가 이제 바로 이 휴전 협상이 이르기 직전에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안 하면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자기가 SNS나 이런 데 올리는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띄워보고 국내외 여론을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자신한테 유리하거나 아니면 타격이 적을 방안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도 그러면 과연 내가 이렇게 군사작전을 재개했을 때 국내적으로 이게 타격이 더 있을까 없을까? 그다음에 국제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다음에 협상 가능성을 그래도 조금 미국이 숙이고 띄웠을 경우는 이걸 끊임없이 탐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느 한쪽을 염두에 두고 어느 한쪽의 경로를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계속 두 가지 가능성이 다 탐색을 열려 좀 하고 있다고 있는 봐야죠. 것이군요. 다만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이란 내부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분열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미국의 역봉쇄로 결국 유가가 더 오를 거라고 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고유가 가능성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봉쇄 카드가 이란 압박이 되면서도 좀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미국에게도 좀 부담이 되는 카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 계산들도 참모들이랑 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설사 아까 얘기한 이란의 그 안전 확보 능력 문제 때문에 안전 항해 보장 능력 때문에 어차피 종전이 돼도 제가 볼 땐 6, 7월이나 돼야 완전하게 안전 항해에 보장될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당분간 유가가 더 올라도 그게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는 것 같고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이미 유가가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따로 역봉쇄를 한다라고 해도 이게 더 크게 유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않지만 그래도 차츰차츰 오르긴 할 거다.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이렇게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오히려 이런 역봉쇄 카드를 꺼내 드는 게 이란을 압박하는 데는 더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인 국면 전개에서는 그냥 있는 것보다 역봉쇄가 더 낫다라고 봤겠죠. 네. 특히 이란에게 유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면서까지 휴전을 유지하고 종전하는 것보다는 지금 오히려 압박으로 좀 전환하는 게 압박의 무게를 조금 더 주는 게 낫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역봉쇄의 그 면면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란 원유 90%가
중국으로 하고 있고 이걸 이제 네네. 역봉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맡기게 되면 중국의 에너지 안보가 직격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맞물려서 중국 입장에서 복합적인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역설적으로 중국이 이란 설득자의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그렇죠. 걸 노리고자함이 아니냐는 뭐 예상도 있던데 사실 그 다음 달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런 역봉쇄 압박이 중국을 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회담 분위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유가는 계속 오를 거라고 얘기한 것들 자체도 사실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 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국면이 계속될 때 흔히 얘기되는 이 일부 관측에서 나오는 사실 미 이란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는 이제 이 봉쇄가 시작되면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답답하면 이란에 우회적인 압력을 가하는 데 동참을 해서 이란이 더 양보적인 협상 안에 동의하도록 이 역할을 행사하라 이런 지금 메시지도 계속 중국에 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원장님이 방금 전에 이제 협상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감안해 두고 유가가 오를 수 있다는 그 얘기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좀 잘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염두에 뒀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중국 자체도 어차피 그거를 레버리지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중국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봐야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최근 이란에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이라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맞섰는데 실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상 좀 우회적인 루트 또는 이 암시장 루트 같은 걸 통해서 이란의 무기를 유입시키려고 하는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포괄적인 경고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 유입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충분히 있고요.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무기를 공공연하게 대량으로 수출하는 것 이상의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게 지금 전반적인 작전 양상이 처음에는 이 장거리 수단을 뭐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은 B2를 이용한 고공 폭격, 장거리 수단의 폭격 위주에서 이제 이제 항공기를 이용한 정밀 타격 위주로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고도에서 작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보면은 대공 미사일뿐만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견착식 미사일 이런 거는 부피도 작기 때문에 대량으로 이 비밀리에 유입하기가 상당히 쉬운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전쟁 중후반부로 가면서 지금 미국이 발생한 피해 중에 또 일부들은 특히 언론의 관심을 끌만한 뭐 F-15기 격추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소형 이 무기들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틀어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협상은 1차 협상은 결렬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중동 국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협상 여지는 어떻게 좀 남아 있다고 좀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양측이 다 어떻게 자기의 그 최대치를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협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양측 다 국내적으로는 사실상 우리가 목적을 달성했고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 명분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자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최대치가 이란이 완전한 재농축 권리까지를 포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래서는 아마 지금 뭐 이란 내에서도 결사항전파와 그래도 협상파가 남아 있다면 결사항전파를 설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15년에 공동행동계획 JCPOA에 나와 있던 그 기본적인 발전을 위한 농축권은 인정을 하지만 자, 두 번째 문제가 그동안 이거를 은폐하면서 그걸 우회하면서 그 원래 약속됐던 것보다 훨씬 높은 농축 우라늄을 만들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운영권을 가지고 기본적인 운영권은 있지만 당분간 신뢰를 위해서 농축 자체를 일정 기간 자제한다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IAEA 같은 국제 기구의 사찰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고농축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한다든가.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동안의 이 기만 활동에 대한 어떤 유관 표시라는 의미에서
6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제는 내놓는다든가 뭐 이런 쪽의 변형을 통해서 우라늄 농축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호르무즈 항행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란의 영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이 관리나 통제권을 인정하되 통행료는 받지 않는 이런 방안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란 쪽도 어느 정도 이 타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이란 쪽에서 원래 가장 들고 나왔던 가치들은 주권이에요. 그리고 부당한 침공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 재발의 방지 같은 거는 미국이 확약을 좀 받아야겠죠. 약속이 가능한 거고 두 번째가 주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라늄 농축권이 주가 되고 있다가 그걸 지켜야 된다는 쪽이 주가 되고 있다가 가만 보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 나올 때부터 돈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사실 그동안은 협상 부분에서 그렇게 10개항부터 제재 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게 이슬라마바드에서 실제로 협상이 시작될 때는 제재 해제 문제가 상당히 센 카드로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란 내에서도 주권과 자존심이냐 아니면 돈이라는 실질적인 이익이냐 이건 재건 자금에도 필요하니까요. 이런 쪽으로 무게중심이 조금 옮겨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제재 해제 전면 제재 해제는 아니라도 지금 이란의 목줄을 쥐고 있는 동결 자산에 만약에 이제 그 해제라든가 현재 동결 자산에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제 2025년에 실시됐던 제재들의 일부 해제 이걸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좀 이란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란 내에 지금 전반적인 무게 중심이 뭐 그동안은 결상전파 우위였다면 그래도 협상파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슬람마바드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타결이 안 됐다는 건 아직은 결상정파의 목소리가 좀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바뀔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균형이 바뀔 수 있는 적당한 명분을 트럼프 행정부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내부의 어떤 분열들 그걸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요. 명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그 기점은 4월 20일 휴전 만료 전에 이제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시 마주 앉아도 핵 포기를 요구하는 이런 근본 간극 같은 거는 좁혀질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으로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내세우면서 수위 조절을 할 거라고 예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2차에서는 2차 협상이 있게 되면 이제 그렇게 흐름이 흘러갈 거다라고 저희가 예상하면 되겠죠. 2차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SNS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안들을 흘려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내부에서는 호르무즈 봉쇄에 더해서 제한적 공습 같은 군사 옵션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둘 다 군사적 충돌은 기피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공습 카드까지 꺼내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한적인 공습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다만 이게 바로 얘기한 석기 시대 발언이 나왔던 그 당시에 나왔던 이란의 발전소에 대한 폭격 이런 거보다는 네. 호르무즈 해협의 이 봉쇄에 나서고 있는 잔존 이란 그 전력들이라든가 지금 하르그 섬에도 상당 부분 요새화가 돼 있고 지금 이란 병력들이 집중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공습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해요. 다만 이 경우에도 아마 사전에 이 이란 측으로부터 먼저 미국 함정의 이 활동을 위협하는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실시했다라는 이런 그런 아마 설명이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미국 이란 협상 타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분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타냐후가 그 방탄조끼 입고 레바논 지상전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면서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했고 그 할 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언론 같은 경우에도 이란과의 전쟁을 재개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보도 굉장히 남은 그 휴전 기간도 그렇고 앞으로의 어떤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전망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해 볼까요? 예. 이스라엘의 목표라면 가장 최선의 목표는요. 그 지금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후티 반군,
그리고 이걸 배후 지원하고 있는 이란까지가 완전히 이제 그 무릎을 꿇는 걸 바랄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은 트럼프 대통령도 바라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지금 미국이 오히려 발을 빼버리면은요. 집중적인 포화의 대상이 될 거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부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방향에는 따라가면서 적어도 이 지금 현재 있는 휴전 국면 하에서라도 최대한 헤즈몰라의 힘은 빼놓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후티 반군이 만약에 홍해를 차단하는 실제로 차단하는 작업에 나섰으면 오히려 이걸 가장 반길 거는 이스라엘일 거예요. 명분이 생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노딜로 끝난 종전 협상, 중동 해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